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수많은 통계와 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성이란 이유로 겪게 되는 폭력과 차별은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른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층 뉴스 준비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차 반환점을 돈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대담도 지켜봐 주십시오. 헤어지자고 했을 때 문 앞에서 계속 종을 13시간 울리고 안 열어주니까 발로 계속 차고 전화나 이런 문자 같은 거 집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때렸어. 좀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열한 번이나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연인끼리 싸워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심층 뉴스로 시작합니다. 올해 초 부산에선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추락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부산 MBC 뉴스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가해 남성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드러났는데요. 처음부터 이 사건 취재해온 조민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면 스토킹 추락사로 알려져 있는 교제폭력 사건인데요. 조 기자가 이제 처음 이번에 취재를 했는데 흔히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뭐 연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망 사건에 이르렀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엔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죠. 이 교제 당시에 반복된 폭행과 협박이 헤어진 뒤에도 스토킹이나 폭행치사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제폭력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보통 우리가 데이트라고 하면 이제 상호 간의 호감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보통 가해자의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나 협박에 의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사실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요. 그래서 교제 폭력보다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잇따라 이제 두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두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반. 서면의 한 오피스텔 앞으로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약 30분 뒤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여성의 어머니. 3시 1분인가 지나왔더라고요. 그 느낌 이상하게 혹시나 해서 받으니까 민경 씨 엄마 중이라고 그렇다고 민경이 지금 아파서 빨리 오랍시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25살 이민경 씨.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119에 신고한 사람은 이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 남성은 병원에서 유족과 마주치자 사과는커녕 범행 부인부터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애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삼촌 애를 얼마나 괴롭히고 때려가지고 애가 저렇게 됐냐고 자기도 한마디 하더라고. 저는 때린 적 없어요. 겨우 9개월 교제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족들은 취재팀에 민경 씨가 사고가 있기 전 A 씨의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고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뒤 연락을 차단하면 다른 계정을 이용해 또다시 접근해왔습니다. 민경이가 뭐 이제 자기 걸 차단해버리면 이제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자마자 뭐 니 남자랑 노냐. 근데 저랑 민경이랑 단 둘이서 이제 카페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사고 당일에도 A 씨는 예고 없이 민경 씨를 찾아왔습니다. 막 무작정 손목만 잡아 당기면서 나가자고 불안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경 씨는 자신의 집에 몰래 미리 들어와 있었던 A 씨를 마주쳐야 했고 말다툼 끝에 창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제빵사를 꿈꾸며 홀로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했던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은 안간힘을 쓰며 창틀에 매달린 장면으로 CCTV 영상 속에 남았습니다. 창틀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20초 정도를 버티고 있더라고. 매달려 있는 순간에 거기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민경이 오랜만이네. 아이고 생일이다. 이 씨의 장례는 고향인 거제에서 치러졌습니다. 일명 서면 스토킹 추락사로 전국에 알려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단 석 달 뒤 이 씨의 고향 거제에선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살 이효정 씨. 4월 1일 오전 9시 이 씨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때렸어.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둘째 딸 효정 씨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어머니가 근처 효정 씨 오피스텔로 달려가던 중 또다시 걸려온 전화. 이번엔 효정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였습니다. 이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빨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 왜 찾아오게?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부어오른 효정 씨. 목이 졸린 흔적까지 선명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효정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효정 씨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효정 씨와 3년간 교제 후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B 씨였습니다. 우리 딸 자고 있는데 배우에 일단 올라탑니다. 뺨을 수십 차례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고. 또 이제부터는 너는 주먹으로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머리채를 잡고 막 바닥에 이제 내치고 그걸 한 30-40분 동안 했다 하더라고. 이번 열흘 만에 결국 폐혈증으로 숨진 효정 씨. 효정 씨가 숨진 뒤에야 부모는 가해자가 효정 씨를 따라 경북 경산의 같은 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사실과 딸이 수년간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당해온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딸 휴대폰을 감시를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SNS 누구하고 했는지를 매일 검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항상 효정이 오랜만에 만나면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휴대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자신의 비밀 계정에 남자친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긴 효정 씨는 SNS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던 둘째 딸은 이런 고통 속에 학교를 휴학한 뒤 영영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긴급하니까 들어오시라 하더라고, 중환자실에. 아무리 우리가 부모지만은 우리 딸이 아니었었어요, 얼굴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들의 행태에 공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 기자, 유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경찰의 대응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들은 사망하기 전까지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교제폭력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매번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만 시키고 철수하거나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건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생전에도 유족들에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폭력의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피해가
이 정도로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동 대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속도 지연되면서 유족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민경 씨가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지고 밀쳤다거나 A 씨 자신이 죽겠다며 협박했다는 겁니다. 나 네가 헤어지면 너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자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이제 곧 헤어진 건데. 두 달 뒤인 12월 9일, 이번엔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서 싸우는 것 같다며 인근 파출소에 또 신고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그대로 그냥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거 누구 사는지 그거 물어봤어요. 같은 집 주소로 석 달여간 이어진 신고, 모두 A 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제폭력과 자살소동, 민원사항, 이렇게 각기 별개의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해 종결 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A 씨와 엮이고 싶지 않다, A 씨가 다시 오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명확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막 발로 두고 차고 문을 차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면 이모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사건이 있기 전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던 건 고 이효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무려 11차례나 교제폭력으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하는 걸 말렸다는 이유로 B 씨가 효정 씨를 400m가량 끌고 다니며 뺨을 때렸고 효정 씨 얼굴을 휴대폰으로 내려 찍는 일까지 생겨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귀가 조치였습니다. 쌍방 폭행이었다거나 또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연인끼리니까 또 술 먹고 또 뭐 서로 주먹질 좀 했네. 너희들 처벌 원하나? 아이고 뭐 처벌 뭐 안 원합니다. 종결을 시켰더라고. 이런 피해는 끊임없이 반복됐고 결국 교제폭력은 스토킹과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경우 무엇보다 첫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제 폭력이 스토킹이나 심각한 어떤 폭행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경찰 단계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갖고 교제폭력과 그에 이은 사망사건 이후의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가 구속된 건 지난 3월 말, 사건 발생 2달도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이씨와 헤어진 뒤에도 400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고 17시간가량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힌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단순 자살로 그냥 종결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유품이라고 뭐 지갑이든 휴대폰 이런 거 저희한테 다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다 회수해 가봤어요. 고 이효정 씨 사건 역시 피해자가 사망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B 씨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좀 처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희 딸의 마지막 모습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고. 앞선 사건보단 비교적 빨리 구속된 것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 효정 씨가 숨진 뒤 경찰이 B 씨를 체포하고도 검찰이 긴급체포 승인을 기각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긴급 체포되고 나서 이제 풀어줬다는 말에 우리가 더 이상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 장례를 치르면은 증거가 사라지니까. 알맞지 않았으면 우리 딸 죽을 일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왜 죽었냐고, 그게 의문이잖아요. 이후 재차 실시한 부검에서 효정 씨의 사망 원인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사실이 확인되고서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사망한 지 45일 만에 효정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현재 B씨는 상해치사와 스토킹 처벌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진짜 우리 딸 입관할 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을 한 장문은 못 감았어요. 지금은 아마 저희 딸이 눈을 아마 감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수는 13,000여 명. 하루에 37명 꼴입니다. 11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결국 같은 가해자에게 맞아서 사망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제폭력이 형법상의 개별 제목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제목들이 모두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경범죄로 처벌돼 왔던 스토킹 행위는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 등 각각의 혐의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이들 혐의는 모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이 교제폭력 피해자에겐 또 다른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친구 집 우편함에 마약 넣을 거다. 그리고 신고할 거다. 그럼 네 인생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잘해라. 가해자는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로 친밀함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도 뒤이어 다시 합의를 해주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사건에서도 이게 여자친구에 대한 3번째 상해였는데 이제 합의를 해줬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얘가 나와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용기를 내 신고를 해봐야 검거된 가해자 중 소수만이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교제폭력 피의자 13,000여 명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2.2%에 불과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치 자료를 봐도 그 비율이 2%대로 비슷했습니다. 고 이효정 씨 사례에서도 이 씨 사망 뒤에야 B 씨는 폭행치사 등 3개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처벌 불허 의사를 표시해달라. 우리 합의하자라고 계속 만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처벌이 약해지는 이런 결과로도 교제폭력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윤영석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두 법안 모두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임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김미애 의원 안에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 지난달 고 이효정 씨 유족들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연인 간 폭행이나 상해 치사 사건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양형을 가중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은 개시 4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상습적으로 여성을 때리는 거잖아요. 여성 범죄에 대한 특수한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양형밖에 교제폭력에 관한 가해자는 좀 가중 처벌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지난 5일 김미애 의원은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관련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제의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법률에다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만남의 어떤 정도라고 할까요? 횟수, 그리고 주변인의 평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교제폭력과 다른 폭력과의 어떤 차별점을 어떤 식으로 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죠. 고 이민경 씨의 전 남자친구인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일. 유족들은 초조한 심경으로 재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1심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처분이가 좀 됐는데 구형은 10년이 나는데 지금 실형이 3년 6개월 가는 거는 교제폭력이라는 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선고 일주일 전 사랑하는 딸과 뒤늦게 마음으로 이별을 하는 유족들과 민경 씨의 수목장에 동행했습니다. 왜 수목장 하시려고 생각했어요? 오셨습니다.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나하고 햇빛도 보고 좋잖아요. 맨날 응애 있잖아. 하늘도 보고. 한편 고 이효정 씨의 전 남자친구인 B 씨의 3차 공판 다음 달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절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가해 남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 또 다른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과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초범도 아니었던 셈인데요. 1심 재판부 역시 교제폭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곤 했지만 A씨가 사회 초년생이고 또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고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 전체가 한 단계 보양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2활주로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제기가 될 거고 제2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제1활주로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작업이고 뉴스톡톡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이죠.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 가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지난 2년 감회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세월이 우선 매우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결국 2년 동안 취임 이후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시정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혁신, 다른 하나는 행복.
혁신은 부산이 경제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하게 만들고 남부권의 새로운 허브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행복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으로 저희가 표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결국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결국 평가는 외부 평가기관들에서 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스마트 도시 지수도 세계 60위권에서 14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또 이 살기 좋은 도시 평가도 영국의 GN이라고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하는데 아시아 행복도시 순위에서도 10위권 밖에서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세계가 이 혁신과 행복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뉴욕타임스가 세계에서 꼭 방문해야 될 그 해양도시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네네. 부산을 꼽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어린이 조직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4년마다 조사하는 데에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부산이 아이들 삶의 만족도에서 1위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혁신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추진한 것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저희가 기본적인 비전이나 방향 이런 것은 저는 옳은 트랙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더 힘있게 추진을 해서 2년 뒤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부산이 바뀌고 있구나,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가 참 아쉬운 그런 대목인데요.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재도전 의향이 있으신가 이 부분 같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저희가 실패했다는 것은 저도 정말 모든 시민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스포 유치라는 것을 걸고 목표로 했던 것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일이었고 그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저희의 엑스포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산의 가장 중요한 혁신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가덕도 공항을 조기 개항할 수 있는 6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비롯해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야 남부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도 충분히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도전은 많은 메가 이벤트 도전이 한 번의 도전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재수 삼수를 거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입니다. 재도전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재도전할 경우에 어떤 과정과 방법을 거쳐야 2번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에 확실하게 개항하겠다. 이건 참 좋은 소식인데요.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3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전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할 건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거기서부터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BUTX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역시 거점 항공사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시민 관심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공항은 단순히 공항이 아닙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굉장히 복합적인 효과를 갖는 혁신의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특히 부산같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는 물류 도시에는 항공 물류를 감당할 공항을 갖는 게 정말 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덕도 공항을 24시간 물류공항, 여객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6년 앞당겼다는 것은 사실은 부산 발전을 50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에 있어서 해상공항이
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일부 예상됩니다만은 네.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육지 쪽으로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도 이제 해상 부분이 상당히 좀 줄었고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토목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공항의 안전성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런 해상에다가 매립을 통해서 지금 공항의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치마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네. 최근에 시민들께서 건설회사들 유찰이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이게 워낙 역대 최대의 공사입니다. 공사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도 한두 개의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협력해서 해야 좀 위험도 나눌 수 있고 또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도를 지금 좀 바꾸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고 그 입찰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내년 예산을 내년도 시공할 만큼은 저희가 국토부 예산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통과시키는 그 일이 남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저희가 열심히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BUTX는 이미 저희가 지금 KDI의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쯤 끝날 것 같은데요. 이미 민자 투자자는 결정이 돼 있고 또 시행과 시행사도 우리나라 최고 은행이 직접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수소 트램 대심도 열차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 150km 수준의 수소 전동차도 이미 발명이 돼 있고 또 이 수소 대심도 열차를 까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제 거기에 이 공급할 전원의 문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수소 공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 BUTX는 가덕도 공항부터 기장까지 하단, 서면 뭐 등등 서면까지 거쳐서 40분에 주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만 통과되면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가덕도 공항 개항과 의 즈음에서 이것도 함께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점공항 문제는 저희가 통합 LCC, 지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할 때 이 저가항공사들도 통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으로 둔다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인천에 두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거를 부산에 가져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 점이 이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그러면 에어부산이라도 도로 내놔라라고 하는 요구로 지금 집약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든 거점항공사가 부산에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에어부산을 여기에 거점항공사로 하는 게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결합심사를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통합이 결정이 되면 이제 수정계획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수정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어부산 분리 또는 통합 LCC 그 거점항공사의 지역 유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저희 요구사항을 광범위한 그 중앙정부 요로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결합심사가 되게 금년 말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 수정 의결할 때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관철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계속 늘리고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별개로 노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혁신의 파동입니다. 혁신의 파동은 결국 인프라, 인재, 기업들이 만드는 겁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네네. 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통합 문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인데 첫째는 이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 통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비효율적 통합이 아니라 효율적 통합이 돼야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통합이 되려면 중앙정부가 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괜히 옥상옥 만들든지 아니면 형식적 통합이 돼서 지역 간에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행정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통합 지방정부에 귀속을 시킨다든지 재정 자주권을 상당 부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특별법에 담아서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들하고 함께 이 특별법을 대구 경북이든 부산 경남이든 또 딴 데든 함께 논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담아내야 될 것을 담아내고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개헌에 준하는 만큼의 효과를 이번에 한번 거둬보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통합이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9월에 안이 나오면 바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한편으로 특별법을 준비해서 대구 경북 특별법이나 저희 부산 경남 특별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해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부산 경제 활성화가 사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지난 2년간 애를 쓰셨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보이는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비판하는 쪽에서는 우리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용률 차이는 사실 질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약간의 수치가 낮긴 하지만 우리 여성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 인구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보다는 부산이 결국 앞으로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혁신기업, 혁신기술, 혁신 역량을 갖춘 산업을 우리가 얼마나 잘 육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이나 기존의 저희 산업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혁신기업, 혁신산업을 유치하고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로 투자 유치액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지난 2년간 8조 4천억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는데 투자의 양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질이 더 중요한데 그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가 대부분 혁신 분야입니다. 혁신기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신물류라든지 디지털 분야라든지 또 바이오 분야라든지 또 전력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어떤 신산업 분야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고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지금 하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대우 조선이나 이런 데에서 R&D 센터를 부산에 만들기로 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희가 현대중공업까지 R&D 센터를 여기서 만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산을 떠날라 그러다가 저희가 여러 노력을 거쳐서 부산에서 미래차를 만들기로 했고 또 특히 부산 공장에 R&D 센터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기 위해서도 R&D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식 기능을 갖는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력 반도체는 저희가 첨단 산업 특화 단지가 돼서 전국에서 이렇게 크게 전력 반도체 하는 곳이 부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력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 오느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이 계속 확장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활로가 부산에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 해양 분야도 이제 부산이 새로운 기지개를 켜게 되는데 그 북한 일원이 저희가 글로벌 혁신지구로 새롭게 되고 특히 금융 특구로 부산이 네, 지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만 국제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부산에서 금융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대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년 안에 기회발전 특구법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금융을 비롯해서 새로운 금융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침 제가 공약사항인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그동안의 노력을 끝에 금년 말에 개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와 더불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부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부산이 그야말로 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그 금융 분야라는 게 제일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분야고요. 그 결과로 우리 그 금융도시 지수가 50위권에서 지금 2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새로운 희망이 경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산의 도약을 위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게 바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 22대 초반에 좀 통과가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관련 특별법이 지금 행안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정이 돼서 좀 통합 심의를 통하든 어떻든 다른 지역의 그 특별법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든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든 통과시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도 산업은행 이전과는 달리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임기 초반에 굉장히 강조하신 내용이 15분 도시 네네. 구축하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인데 네. 전반 2년 동안에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산에 우리 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객관적인 부산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행복도시 순위에서도 우리가 6위까지 올라갔고요. 우리 앞에 있는 도시들이 다 싱가포르, 네, 홍콩, 네, 도쿄 네. 뭐 이런 도시들입니다. 또 청년 삶의 질의 만족도에서도 국회 미래연구원조사에 부산이 1위입니다. 수도권으로 떠나지만 떠난 청년들이 있는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청년 삶의 질의 만족도가 꼴찌 수준인데 부산은 남아있는 청년들을 오히려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네, 있다는 네.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난 거죠. 최근에는 우리 노인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산이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이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지표고요.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안 나가고 또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해양, 관광, 휴양 도시입니다. 부산은 대도시의 편익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이 여기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네. 청년들을 계속 늘리고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별개로 노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산업도 이 고령 인구를 상대로 한 산업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의료, 헬스, 또 바이오, 그리고 그 고령화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이게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산에 와서 노후를 보내라. 여기에서 꼭 정주를 안 하더라도 생활인구로 들어오고 또 관광객으로도 들어오고 여기에 별장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판이 나는 게 저는 좋은 거다.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자. 이런 취지고요. 저희가 15분 도시 정책을 지금 각구에서 차근히 해나가고 있는데 네. 15분 도시의 핵심 가치는 사실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교육이든 문화든 체육이든 또 건강이든 이런 거를 돌보는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이런 그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15분 도시의 핵심이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면 파크 골프장 늘려달라는 그 목소리가 고령층에서는 제일 많고 젊은 분들한테는 테니스장 늘려달라는 얘기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이런 그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의령하고 협약을 했다가 잘 안 됐고요. 또 지난 9일이죠. 9일에는 경남도가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에는 주민 동의가 필수다라고 하는 거를 재확인하는 입장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지자체장들이 서로 공존하는 길을 좀 택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도생을 찾고 나가는 게 좀 솔직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지만 부산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 그럼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진전이 많이 있는데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일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아무래도 선출직들은 좀 오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령군도 군수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합니다. 정말 자신들이 농업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는 선상에서 강변 여가수를 통해서 부산과 경남에 이 맑은 물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에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 의령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죠. 한 해 100억 이상씩 수익이 생기고 주민들의 다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니까 주춤주춤하는 것인데요. 이 치수원 다변화 사업은 부산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도 창원이나 김해, 양산 일부가 이걸 혜택을 보게 돼 있어서 경남도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주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경남도지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차근차근 가자. 그리고 설득을 해가면서 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해보니까 이거 물 갖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심 좋은 데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우리 부산 시민들은 갖는데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게 자신들의 생계터전이나 또 이런 거에 영향을 줄까봐 또 이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규제가 들어올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그런 걸 많이 지금 해소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해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설득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제도도 저희가 법제도도 어차피 낙동강 치수원 특별법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또 환경부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경남도하고도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하반기 2년 임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실지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혁신의 파동입니다. 혁신의 파동은 결국 인프라, 인재, 기업들이 만들어냅니다. 인프라는 저희가 가덕도공항과 BUTX를 힘차게 추진을 할 것이고 인재를 위해서 저희가 지산학협력이나 글로컬 대학 그리고 대학혁신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한 지역의 대학과 기업의 촘촘히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미 살기 좋은 부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청년 유출도 저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제2차를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개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을 공사 기간으로 정한 바 있지만 시공사들은 공사 난이도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고 금액도 적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0월 수도요금을 7%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2년 동안 8%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이후 6년 만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등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가변화 특별법 제발위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 등 주민 요구 사항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물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 여객은 429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상반기 508만여 명의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도시 부산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 씨가 위촉됐습니다. 폴킴 씨는 앞으로 1년 동안 커피 여행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커피 음용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주 연속 부산시정을 평가하고 또 자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한 시간, 2주나 할애한 것은 부산 시민들께서 부산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작진의 의도도 있습니다. 부산 경제가 더 나아져야, 부산이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더 안전한 곳이 되어야 인구 예측대로 소멸하지 않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언론도 저희 프로그램도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